그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면 뭐 네. 저희가 이제 그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요즘 네, 밥 꼭 먹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기존에는 뭐 정보통신망법은 좀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니까 뭐 의료법 좀 많이 들어봤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요즘에 뭐 개인정보에 대한 뭐 사건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아마 좀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앞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정보보호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개정이 되기 이전부터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 정보보호 공시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2021년 12월 9일 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의무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된 이제 대상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추산해 보기로는 한 250개에서 한 300곳 정도가 아마 이제 대상이 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제8조 항목을 보게 되면은 그 정보보호 공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의 내용에 그 이제 1항목의 다에 의료법에 따른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된 곳은 지금 45개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제 2군데가 신규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이제 강릉 아산병원, 한 곳은 창원 삼성병원 이렇게 해갖고 2개를 포함해서 이제 45개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 그 행복소프트에서는 지금 한 30여 곳 정도의 그 상급종합병원에 그 정보보호 공시와 관련되어 있어서 업무를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는 13조에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는 제8조에 그 상급종합병원은 이제 공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공시에 이제 고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요거는 뭐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지만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필요한 내용만 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정보보호 공시라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절차는 2가지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공시와 관련돼 있어서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내게 되면 그 서류를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서류가 이렇게 생긴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별표 3이라고 해서 정보보호 현황표라고 하는 요거를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보내게끔 되어 있고 요와 더불어 어떤 서류를 같이 보내게 되냐면 그 사후검증 동의서라고 하는 걸 같이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검증 동의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보보호 공시에 게시가 되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뭐 숫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했었던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이 이제 공시 대상 기업인 거죠. 그래서 경희의료원이 아마 될 텐데 경희의료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이 금액을 아마 여기 적게끔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이게 작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제 사후검증 동의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3명의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그 하루나 뭐 길게는 한 3일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그 전문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회계사, 두 번째는 정보보호 전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석감리사 이렇게 3명이 이제 파견해서 그 뭘 이제 확인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보보호 공시 또는 이제 정보기술에 대해서 투자했었던 금액이 이 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상상만으로 이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장부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계사가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뭐 비용 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뭐 계약서 같은 경우에서도 외주유효 계약서, 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부분을 모두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시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업무 절차에 따라서 회계사가 이제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가 이제 방문을 하는 이유는 그 투자 항목이 우리는 이제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했고,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좀 아리까리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 투자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판정해서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정보보호 전문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은 그 이제 정보보호로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위로 그 이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석감리사가 이제 파견돼서 이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검증을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 게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인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회사 속에서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이게 투자액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또 판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석감리사가 이제 봤었을 때 그 정보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또는 이런 것들 투자액으로 산정할 만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모두 확인을 해서 그 판정을 하다 보니까 작게는 뭐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한 그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게 자체적으로 그 공시에 대한 준비를 해갖고 하는 방식이라고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차는 그 정보보호 공시 관련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는 그 이제 공시 방법 및 절차 두 번째 방식은 그 회계법인이나 또는 이제 감리법인을 통해서 그 사후에 검증을 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그러한 점검을 완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해서 이제 진행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회계법인이나 감리법인 명의로 그 사전 점검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이 발급이 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제 보내게 되면 그 사후에 검증하는 그런 절차랑 동일하게 검증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사후 검증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절차로 이 업무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이제 뭐 회계법인이든 또는 감리법인을 통해서 그 사후검증 동의서를 받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타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그 공시에 대한 업무들을 잘 안 해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감리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보보호 공시와 관련해 갖고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이게 이제 정보보호 공시인데 왜 여기에 그 뭐 타부서 뭐 의공팀이라든지 뭐 의료정보팀이라든지 또는 뭐 기획팀이라든지 총무팀이든지 왜 이렇게 팀이 좀 많이 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정보보호 공시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의 공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아마 결산이 이제 아마 끝나셨을 텐데 그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복지부 쪽으로 이제 결산 보고서를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산 보고서에서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만 따로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다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자면 회계공시를 우리가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 보호랑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그 재무회계팀이나 인사총무팀이나 또는 구매관제팀이나 시설팀 쪽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무 특성 때문에 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실 때 꼭 어느 팀의 도움을 받으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재무회계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사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경희의료원에서는 지금 그 뭐 ISMS 인증 컨설팅을 받고 ISMS 인증 심사를 아마 받게 될 텐데, 그 의료정보팀에서 알고 있는 정보 자산에 대한 유형, 그 정보 자산에 대한 형태와 아마 병원 쪽에서 알고 있는 그 정보 자산에 대한 형태, 이게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PC나 이제 서버 같은 경우, 그 아마 의료정보팀에서는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 자산을 샀고, 그 다음 이 자산에 대한 관리 번호는 몇 번이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뭐 취약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정보자산 관리대장에 이런 것들을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산이 병원 입장에서 당 해년도에 우리가 그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회계상에는 이거는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당 해년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의료정보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산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이 맞기 때문에 아마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계팀에서 알고 있는 자산 형태와 그 다음에 의료정보팀에서 알고 있는 자산 형태가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보호 공시에 들어가는 데이터,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비용에 대한 투자액을 판정을 할 때는 의료정보팀에서 알고 있는 자산에 대한 유형,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가 회계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산으로 잡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 뭐 감가상각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 해년도에 상각비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합계를 우리가 적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정보팀이나 혹은 다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구매관제팀에서 알고 있는 자산의 형태랑은 조금 다르고, 우리가 회계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에 대한 형태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처리를 해갖고 그 상각비의 합계를 적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의료정보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인사팀에 대한 이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의료정보팀 또는 전산실에 대한 공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공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사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 항목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희의료원이 어떤 데이터 중심 병원이나 또는 임상연구센터나 또는 뭐 스마트 병원, 이러한 이제 사업들을 외부적으로 수주를 해서 우리가 의료정보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한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병원 입장에서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의 투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의료정보팀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병원 입장에서 정보 기술과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4대 보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인건비로 반영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의료정보팀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우리가 IT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연구원분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 그 우리가 그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직도도 만들어 넣어서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산정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원 확정에 대한 부분은 인사팀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이 의료정보팀에서 이거를 확인해 갖고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사팀 또는 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이나 기획팀, 그 다음에 정보전략팀, 이런 쪽의 팀들이 좀 참여를 하셔갖고 이 인원이 IT에 대한 직무가 그 IT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맞다, 또는 교수님이 이번에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때문에 연구원분을 한 분 채용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직무를 봤더니 IT에 대한 직무가 맞다, 또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관리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 관리팀에 채용했었던 연구 인력이 R이라는 프로그램을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 병원 차원에서 이제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때문에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대한 이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그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의료정보팀뿐만이 아니라 정보보호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끼리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정보보호 공시 관련해 갖고 이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달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최신 가이드이고, 이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문서는 크게 내부적으로 보관을 해야 될 문서와 외부적으로 이제 보내야 될 문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관해야 될 문서는 12종에 대한 문서를 내부적으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문서들은 우리가 정보보호 공시라고 하는 게 올해 한 해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서들은 내부적으로 그 시기가 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이제 자율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 이제 사후검증 동의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감리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전달된 문서는 모두 3가지의 문서를 이제 외부적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12종에 대한 문서를 어떤 거를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작성에 대한 그 이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가장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보호 공시 도대체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이런 이제 내용 때문에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병원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뭐 어떤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또는 이제 계약을 맺고 우리 정보를 주거나 했었을 때 그런 정보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러한 내용들을 환자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그 어떤 정보보호 공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공시 대상이 되는 게 45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은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썼고 어느 병원은 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제 정보보호 산업진흥법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시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좀 여쭤보시는데, 그 우리가 안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00만 원의 이제 과태료 처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정보보호 공시의 대상 자료는 우리가 2022년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2022년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결산이 2월 말인데 왜 1월 달로 하느냐라고 해서 여쭤보시는데,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지금 결산에 대한 기간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공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공시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6월 30일까지 공시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일단은 공시 의무 대상자 기준이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총 이제 4가지 정도 항목을 이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현황, 투자라고 해갖고 투자액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투자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이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었던 비용, 그 다음에 회계장부에 실제로 그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 비용 원장에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그 투자는 어느 정도 했는지 투자에 대한 현황을 적게끔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력 현황들.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정보보호에 대한 인증 및 평가, 점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것들을 받고 있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제 인증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병원을 찾는 그 뭐 환자들 대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임직원들 대상으로 어떠한 정보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는 네 번째 항목, 이렇게 해서 모두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 대한 기초 자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2월 달에 돈이 지급한 것도 있는데 2월 달에 우리가 계산서 발행한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공시에 대한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정보보호 이제 투자 현황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자료는 모두 네 가지의 이제 여섯 가지에 대한 자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준비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스킵해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왜 회사 소개 자료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이 회사 사업 소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액이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이든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업 영역과 어떤 부분이 맞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사업 소개 자료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액에서 우리가 투자액으로 볼 수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기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이 공시에 들어가는 투자액에는 의료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병원 쪽에서는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고, 의료기기가 들어오게 되면 부속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최근에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만으로도 CRC에서 의료기기 인허가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니까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작성할 때 투자액 산정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는 의료기기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에 투자액으로 인정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그 회사 사업 소개 자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그 공시 대상자가 그 업종이 병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기기가 빠지는 거고, 그런 그 이제 회사 사업 소개 자료가 만약에 그 어떤 보안업체다라고 하면은 보안 운영 인력 그 자체가 그 인건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투자비로 인정이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회사 사업 소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은 의료기기가 투자액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직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조직도는 의료정보팀의 조직도가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정보기술과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의 조직도이고,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그 데이터 관리팀이나 이런 팀들이 그 다른 쪽 소속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팀이 들어가 있다. 뭐 임상연구센터 쪽에 데이터 관리팀이 들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들어가 있고, 어떤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명 처리라든지 임명 처리에 대한 부분, IRB 쪽에 올라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직무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직무가 100%가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부분도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도에는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정보팀에 대한 공시가 아니라 병원의 공시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의 정보기술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포함해서 조직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조직도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대상 기관에 대한 이제 자산관리 대장.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이제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 산출 3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정보 기술과 관련돼 있어서 그 투자액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의 총합을 작성하는 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그 구매된 품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비용원장의 적요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투자액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정보기술 투자라고 하는 정보기술 부분에 대한 인원, 이 인원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우리가 신고가 되는 인력들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항목을 단순하게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급여, 퇴직금, 그 다음에 급여성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재외수당,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항목들의 합계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무회계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그 뭐 학교 소속이거나 또는 의료원 소속이거나 또는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지만 우리 팀장님이신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만약 외주 용역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또는 OA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또 OA 계약이 뭐 따로 있고 외주 용역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외주 용역비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 갖고 우리가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정도 사용했고 어느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에 대한 문서들은 그 좀 준비가 필요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부분이 누락되더라도 어차피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실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산관리 대장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이 자산관리 대장에 대한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보자산관리 대장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계시는 자산관리 대장 내용에서 그 정보자산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만 발췌를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대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정보자산관리대장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재무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 안에 자산관리대장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계정명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인지 또는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인지 발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보자산관리대장처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투자액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보보호 가장 이제 업무 순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회계팀 쪽에서 이 자산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관리대장에서 그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과 정보보호에 대한 분류표라고 하는 부분이 요 가이드라인의 거의 끄트머리에 정보기술 부문 및 정보보호 부분 자산 분류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출한 비용 또는 우리가 투자한 항목들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감리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보자산에 대한 부분이다,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산관리 대장에서 그 정보기술 자산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분류한 자산들에 대해서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우리가 이제 취득된 자산 중에 잔존 가치가 남은 것들에 대한 그 자산들의 합을 그 이제 감가상각비 합을 그 합계를 내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보자산관리대장 자산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그럼 다른 병원들은 이러한 이제 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해갖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다른 쪽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투자액이 많은 게 좋냐, 아니면 투자액이 작은 게 좋냐, 아니면 적절한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적절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투자액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중에 그 최대한 그 다른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으로 어필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이제 작업에 대한 이제 공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100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100원을 뭐 안 쓴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거, 쓴 거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쓴 게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100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투자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100원을 보니까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이 한 50원 정도 섞여 있고, 나머지 50원이 이게 정보기술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뭐 그냥 빼고 그냥 진행하자라고 하게 되면 50원을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투자한 걸로 우리가 공시 자료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투명성 있게, 뭐 신뢰성 있게 작성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는 없습니다. 공시에 올라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이 좀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45개 병원이 지금 공시를 모두 아마 하게 될 거고, 그 45개 병원은 그 공시 사이트에다가 아마 공시에 대한 자료를 게시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좋든 싫든 그 1위부터 45개의 병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좀 많이 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유사한 기조, 동일한 기조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쓴 비용이 맞다라고 하면, 허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발췌를 해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액으로 많이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좀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팀과 의료정보팀, 그리고 의공팀, 그리고 뭐 인사총무팀 다 이제 모여서 TF팀을 좀 꾸려갖고,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나 어느 정도 했는지를 그 대부분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듣거나 그냥 암암리에 듣거나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정부에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실제로 보안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는 보고 그런 것들 의사결정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수치가 그 어떤 규정이나 규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 그 매출액,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액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최대한 이런 부분을 투자한 거다라고 하면은 많이 비용을 반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빼고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데, 의료기기가 그 어느 부분까지 의료기기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가 들어왔는데 뭐 페이션트 모니터나 센트럴 모니터가 같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의료기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의료기기를 쓰려고 할 때 그 우리가 앱이나 이런 것들, 모바일 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 인허가를 보니까 그 안에는 이 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인증이나 인허가가 받기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앱에 대한 개발비를 또는 이 앱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우리는 투자액으로 정보기술에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명세서 안에 보니까 이 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갖고 넣으실 수 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떤 증빙, 어떤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 안에 이런 항목들이 조금 나눠져 있고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증빙으로서 또는 첨부가 가능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용으로 판단을 해서 비용으로 투자액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데이터 중심 병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고라고 해서 이제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 국고로 지원을 받는 이제 금액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복지부에서 직접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회계를 통해서 그 업체들한테 그 해당 돈이 만약에 지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투자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데이터 중심 병원 좀 지정이 된 곳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형태로 아마 띄고 있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증빙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액으로 우리가 넣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우리가 그 쓴 비용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서 또는 그런 부분을 추가할 만한 것들을 넣어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좀 많이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단 서버나 PC에 대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들만 우리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환자들이 내원을 할 때 그 입구에서 그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 열감지 센서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 뭐 도입을 했다.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 이거는 그 시설팀에서 대부분 좀 관리하시기는 하지만 그 열감지 센서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시설팀에서 만약에 이제 주차관리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건물이 올라가서 그 주차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수동으로 뭐 적어갖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정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의료정보팀에서 아마 관리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병원 입장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UPS 같은 경우에서도 의료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UPS를 도입하셨지만 그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을 그 UPS에 물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율은 우리가 그 이제 정보기술 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항온환습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온도 습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실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 건물을 이제 병동을 이제 새로 짓고 거기에 보니까 출입 게이트랑 그 다음에 출입용 아이디 카드 그리고 이제 뭐 비콘이라든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도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건물 자체를 우리가 감가상각을 뭐 20년을 돌려서 이걸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 어떤 출입용 아이디 카드, 출입 게이트 그 다음에 그 뭐 비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CCTV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정보기술 투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발췌를 해서 차단해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모두 우리가 비용에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아마 좀 작업하시는데 분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넣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하고 하시는 게 좀 아마 오래 걸리실 텐데 그 대부분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그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명이요? 설명은 한 1시간 좀 넘어서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산관리 대장에서 그 이제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내는 작업. 이 작업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대의되고 그렇게 해서 분류된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종해법이든 정률법이든 적용을 해서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상각 비용의 총합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그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느냐,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어떤 거는 인정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은 좀 확인하셔갖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원장에 그 해당 그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적요 항목의 메신저 사용료 또는 뭐 복합기 사용료, 뭐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그 정보 기술과 또는 정보 보호와 뭐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정보 보호랑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가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액과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적요에 해당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적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비용이 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증빙을 더 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목들도 가능하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외부에 어떤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셔서 그 연구원을 또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앱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연구원분이 개발을 하시긴 하지만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블릿도 한 2개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아이폰 2개,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2개 해서 6대 정도의 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봤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그 우리가 IT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적요란에 보니까 연구 용역비로 그냥 한 줄이 적혀 있어 갖고 이걸 그 적요만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러한 비용까지 우리가 넣어서 비용으로 다 인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적요에는 해당 항목이 연구 용역비로 들어가 있지만 그 연구 용역비랑 매칭해서 어떤 우리가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그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이러한 증빙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낼 수가 있고 그 항목 안에 우리가 그 연구 용역비와 관련해 갖고 이 IT 기기를 산 거다라고 해서 증빙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증빙을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은 비용 원장의 적요에 해당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추가적인 증빙을 첨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 중에 우리가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갖고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인건비를 작성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그 원천징수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는 인력들은 인건비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조직도나 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총무팀 쪽에서 사실은 이 인력이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의료정보팀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요거는 병원 전체 입장에서 요거는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확정되는 인력들의 기준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는 인력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산정도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는 인력들만 인건비를 반영하셔야 되고 이 인건비에 대한 항목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된 있는 항목들의 총합을 작성해서 이제 넣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 위에 있는 팀장님이 그 대학 쪽 소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저랑 같이 근무는 하긴 하지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 인력이죠.
그 병원, 그 대학 쪽에서 신고가 되는 인력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이 공시 자료에는 반영을 해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겸직에 대한 부분,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 정보 보호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전담률 100%가 기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무기록팀에서 우리가 정보보호 활동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보게 되면 의무기록서에 대한 그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 기준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확정은 인사총무팀 쪽에서 확정을 지어서 재무회계팀 쪽으로 넘겨주셔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산정이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좀 올라가서 네, 인건비에 대한 산정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작성해야 될 부분은 정보보호 인력 현황 산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보보호 현황 산정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한 6가지 종류에 대한 문서를 내부적으로 보관하시는 겁니다. 외부에 전달하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에 보관하는 문서고, 첫 번째는 이제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 입장에서의 조직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2021년 1월 달 거부터 12월 달까지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정보기술에 대한 전담 인력들에 대한 인원수와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정보보호팀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문서들을 모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내부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투자 현황에 대한 6종의 문서, 그 다음에 인원 현황에 대한 6종의 문서 모두 합쳐서 12종에 대한 문서를 내부적으로 보관을 해서 외부에 전달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이제 그 정보보호 현황 사전점검 확인서라고 하는 것 중에 게시용이 있고 그 조서용이 있습니다. 조서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갖고 우리가 확인했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작성했다라고 하는 증빙을 우리가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점검 확인서는 크게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게시용과 조서용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시용은 저희 감리법인에서 작성을 한다고 요약서 형태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인 작성은 조서용, 병원 쪽에서는 조서용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글씨로 들어가는 항목들은 모두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병원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작성해갖고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신뢰성 있게끔 작성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위의료원 병원장님 누구 해갖고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병원이고 이제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정보보호 인력 현황,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활동들, 그 다음에 어떤 인증을 받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부터 이제 좀 작성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작성하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 별표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의 세부적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잔존가치가 남은 자산들의 이제 감가상각액이 총 합이 얼마냐라고 해서 그 합계를 여기다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번 같은 경우에서는 1번 인건비부터 8번 통신회사 이용료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검은색 글씨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붉은색 글씨만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는 얼마여서 총 합계가 얼마다 라고 해서 숫자를 기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작성하면 끝나냐? 아래에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1억, 그리고 정보처리 시스템 구입비가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 갖고 이거를 합계를 낸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부터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투자액 판정 의견 적으실 필요 없고, 확인 자료,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 구입비당 또는 그 다음 서비스 이용료, 외주 용역비 등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중 그 IT 자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 또는 비용 원장을 확인했다, 또는 외주 용역 계약서나 또는 영수증, 그리고 그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이제 대표 사례 증빙이라고 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대표 사례 증빙은 첨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는 작성할 때 여기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한 총 인원이라고 하면은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들이고, 이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들은 거기에 정보보호와 그 개인정보 보호 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 입장에서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력들이 2021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총합인데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인원과 그 다음에 인력, 총액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확인했냐, 아니면 급여관리대장을 확인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첨부를 작성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에 그 인원수 50명, 투자액 얼마, 그 다음에 증빙은 뭐 급여관리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급여관리대장의 모든 항목들이 노출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지워서, 뭐 이름도 좀 지우셔도 됩니다. 이름도 지워서 그냥 급여관리대장을 우리가 확인했다 정도만 알 수 있는 형태들을 주시면 되고, 꼭 그게 그 안에 모든 수치가 들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단건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나 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안에는 세 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그 대표 사례를 증빙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한 건명과, 두 번째는 의료기관명, 세 번째는 그 건에 대한 금액, 요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거래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첨부를 하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할 때는 요 세 가지, 병원명, 그 다음에 건명, 그 다음에 금액, 이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 정보처리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은 우리가 자산에서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자산들은 2번부터 8번 항목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가 그 이제 자산을 어떤 걸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자산들을 그 우리가 뭐 병원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해갖고 비용으로 이거를 보고 작성을 했는데, 그 또 이게 자산으로 우리가 그 의료정보팀에서는 알고 있어갖고 그 감가상각 우리 얼마 돌려요라고 해갖고 5년 우리가 감가상각 돌린다. 그 뭐 5년이면은 뭐 정률법이면 20%니까 20%에 대한 금액으로 이제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상으로 또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다가 써버리게 되는 거고, 작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에서도 우리가 20%를 반영해갖고 투자액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 간 협조해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모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런 숫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그 계약서에 대한 검증이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투자한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으로 우리가 잡았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충돌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재무회계상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고, 재무회계 쪽에서 이건 비용으로 그냥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감가 안 돌려.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자산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자산 감가상각을 해갖고 돌리지는 마시고 그냥 비용으로 온전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 실수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하셔갖고 둘 중에 하나에다만 꼭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처리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같은 경우에서도 감가상각을 돌리지 않는 구매된 품목들, 투입된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건이 몇 건이냐, 건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건수가 몇 건이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고, 만약에 이러한 그 우리가 구입비 및 임차료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항목인데 비용 원장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증빙을 해 갖고 비용을 좀 더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서술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고, 서술 형태 증빙을 할 만한 거래 명세표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쓴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그 이제 비용에 대한 인증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서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글씨로 그 표기된 거는 모두 작성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같은 요령으로 몇 건의 합계가 얼마, 그 다음에 정보기술 서비스 이용료도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의 요령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 투자 항목 대표 사례 증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한 상태에서 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모두 작성이 된 상태에서 요 6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되는 거고, 이 6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 4페이지에 대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고, 4페이지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완료를 하게 되면 요 의료기관처럼 최종적으로 정보보호 현황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그 원장님 도장을 찍어서 이거를 대외기관에 이제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증빙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 항목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는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대표 증빙은 우리가 급여관리대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뭘 할 건지 뭐 결정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그 아까 그 서술에서 썼었던 거 30건에 그 총금액 뭐 9천만 원 얼마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 사례로 증빙하는 거, 이 대표 사례라고 하면은 뭐 어떤 기관에서는 요거를 가장 비용이 큰 거, 이 건을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큰 거를 작성할 거다, 또는 이거를 우리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첨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건에 대한 건명과 그 건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과 그 다음에 금액이 작성이 됐으면 병원 이름이 그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건으로 이 금액을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첨부가 됐다, 그 유형이 계약서다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그 거래 명세서 또는 이제 계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대표 사례 증빙은 계약서라고 하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게 되는데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명과 그 다음에 금액과 그리고 그 이 건명 요 세 가지가 확인이 되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페이지만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페이지는 첨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건명을 그 뭐 30건인데 뭐 150건인데 200건인데 대표 사례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이제 첨부해 줬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저희가 서류를 넘겨서 인터뷰를 좀 해보게 되면 왜 이거를 대표 사례로 지정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 안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물어보는데 이게 한 건밖에 뭐 30건 뭐 150건 해놨는데 한 건 지금 첨부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팸 스나이퍼 도입건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대표 사례로 봤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 건만 봤을 때는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기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 줬냐면 한 5개 정도 해서 어떤 건 어떤 금액 얼마 해서 요거를 뭐 대표 사례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 전체 계약건 뭐 한 90건 중에 한 5건 정도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뽑아봤고 그 5건 중에 이게 조금 가장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봐서 이걸 첨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는데 이게 그냥 계약서 하나만 떨렁 들어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거기다 대고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 증빙할 때 증빙은 하나만 첨부하시되 이 건을 우리가 대표로 넣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5건 정도의 텍스트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그런 것들 저희가 감안해 갖고 그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2번 정보기술 부분 및 정보처리 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랑 그 다음에 3번 정보기술 부분 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번, 4번, 5번, 6번, 8번까지 작성 요령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뭐 금액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대표 사례 증빙으로 뭐고 그 다음에 투자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우리가 대표 사례 받는지에 대한 그 텍스트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캡처 떠서 하나 넣고 요게 2번부터 8번 항목까지 그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첨부가 된 건 중에 그 우리가 정보보호 우수 제품이 있다 또는 그 이런 건 중에 우리가 이제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라든지 기존에 그 구입한 자산이지만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자산 중에 정보보호 쪽 관련해 갖고 우리가 조금 대외적으로 오피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그 시스템들을 구축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여기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정보보호 투자 현황 그 주요 투자 항목에 우리가 뭐 망연계면 망연계, 뭐 망분리 장치면 망분리 장치 또는 이제 시스템 접근 제어 또는 뭐 랜섬웨어 방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투자 항목에 그 선택적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공시를 저희가 좀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는 최대한 주요 투자 항목에 선택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성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 항목에는 우리가 꼭 정보보호 우수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1년 1월 1일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부분 중이나 또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남은 이제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뭐 요즘에 뭐 랜섬웨어가 좀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랜섬웨어 뭐 방어 소프트웨어를 뭔가 샀다. 뭐 이런 것들 좀 뭐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요 투자 항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최근에 좀 많이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요령으로 그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쭉 내리게 되면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7, 8,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을 작성할 때 그냥 또 그 자산관리 대장에서 그냥 정보 보호를 발췌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자산 대장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내 갖고 작성을 완료하고 그 정보기술 자산 대장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는 투자액으로 되어 있지만 정보 기술에는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보호에 투자되는 항목은 모두 정보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보호 부분 투자액 얼마 요거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을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정보 보호에 대한 그 투자액이 1번 인건비부터 8번 통신회선 이용료까지 작성하는데 요거는 정보기술 투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작성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품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TV나 모니터를 샀다.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그 담당자분 PC를 하나 바꿔줬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PC인데 이럴 경우에서는 투자의 그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액으로 인정이 되긴 하지만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 그 정보보호 공식 가이드라인의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정보 보안 제품으로 돼서 네트워크 보안은 웹방화벽 뭐 네트워크 방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류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으로 우리가 판정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단은 판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안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안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감리법인이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보보호 제품으로 이제 투자액으로 넣어서 그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조금 분류표까지 세부적으로 더 해갖고 좀 하려고 하느냐. 그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는 우리가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총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한 10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에 정보 보호에 대한 그 이제 투자율은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율이 어찌됐든 그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율을 좀 신경 써 갖고 좀 하시는 기관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액은 정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다 투자액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그 투자액 판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해 갖고 이제 작성했는지 뭐 인원은 전담 인력 기준입니다. 뭐 반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는 정보보호 파트가 있고 정보보호 팀이 있어요. 근데 이 정보보호 팀의 팀장님이 정보기술에 대한 팀장님과 겸직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담인력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보호팀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전담인력 인정이. 왜냐하면은 팀장님이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기술에서는 그 투자액으로 인정이 되지만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로 전담인력 100%, 정보보호의 전담 100%가 기준이기 때문에 팀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기술이 겸직이라서 그분 같은 경우에서는 인력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우리 이제 CISO 분이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신 경우도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의료정보실장님이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정보기술이든 정보보호든 우리가 전담인력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인건비는 우리가 산정해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그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입비부터 8번 통신회선 이용료까지는 작성 요령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성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증빙을 첨부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 자료에 영수증이 빠져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자료는 모두 적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확인해서 영수증, 전자사용계산서, 거래명세표는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성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빙은 첨부하는 요령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 한 5가지 커리큘럼으로 이제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뭐 무슨 예방교육,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 차원에서 그 어떤 정보 보호랑 개인정보 보호 포함해서 교육한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들은 우리가 투자액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전담 인력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런 취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투자액으로. 근데 동일한 컴퓨터 자격증을, 동일한 그 보안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이 아닌 사람이 학원을 갔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 지원비를 내줬다라고 하면 이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진학하더라도 우리가 전담 인력이 만약에 대학이나 대학원 쪽에 갔다. 그리고 병원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줬다. 요거는 투자액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이 아닌데 우리가 IT 직무와 관련해 갖고 좀 더 배워봐라라고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내줬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갔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담 인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교육, 그러니까 이제 전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참석이나 이런 것들도 연수증을 첨부해 갖고 우리가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분류표는 그 최신께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최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해갖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보보호 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작성하는 것은 총 3가지 유형의 인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임직원. 그래서 총임직원이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가 되는 우리 병원 전체 임직원입니다. 전체 임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뒤에 보면 이제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가 1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는 인력이 뭐 3,000명, 2월 달에 뭐 3,000 몇 명, 그 다음에 뭐 3월 달에 몇 명, 12월 달에 몇 명을 해서 월 평균 몇 명인지를 통계를 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는 게 이제 3가지 분류인데, 첫 번째는 전체 임직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 부분이고, 병원 입장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 부분인데, 이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들은 내부 인력과 외주 인력을 합친 수만큼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신고되는 인력들 기준으로 내부 인력을 작성하고, 외주 인력은 맨먼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갖고 우리가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수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성하기에 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도라고 해서 병원 입장에서, 병원 관점에서 우리가 그 정보기술과 관련해갖고 인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그 정보기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부서 이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름과는 상관이 없이 총무팀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 중에 만약에 정보기술 전담 인력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총무팀을 그냥 적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 및 기획 같은 경우에서도 총무팀에서 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서도 그분들도 그 이제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일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총무 업무도 담당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그분은 오직 홈페이지만 관리하신다. 그 다음에 개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업로드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 다 하신다 라고 하면 총무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직무를 봤었을 때는 이분들은 그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형태대로 해서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몇 명, 내부 인력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신고되는 인력들 기준으로 1월 달에 몇 명, 12월 달에 몇 명 해서 월 평균 몇 명인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에 대한 내부 인력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부서인지, 그 다음에 이름은 뭔지, 그리고 그 입사일과 퇴사일은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 필수 항목이 부서명, 이름, 그 다음에 입사일과 퇴사일이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와 기술 등급과 근무 월수는 선택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작성할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식별 처리를 하셔서 호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식별 처리해갖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아까 총무팀에서 만약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부서명이 예를 들어서 뭐 총무팀 이름 누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인력 현황은 모두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주 인력 현황표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어디고, 그 다음에 수행 업무가 5회인지 또는 관제인지, 또는 그 인력은 몇 명이 투입을 하는지, 뭐 2명인지 3명인지 상근직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투입 월수는 몇 개월인지, 맨먼수가 몇인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보호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들 중에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인력들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작성 요령은 동일하지만 뭐 정보보호 전담 조직도 만들어서 어떤 부서인지 쓰게끔 되어 있고, 1월 달에 몇 명, 10월 달에 몇 명, 월평균 몇 명, 그 다음에 뭐 부서명은 어디고, 이름, 비식별 처리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보보호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기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명 어디고, 이름 마찬가지로 비식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사일, 퇴사일이 중요하고, 전문 분야 기술 등급 근무 월수 같은 경우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도 직무 기술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외주 인력 같은 경우에서도 직무 기술서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과 정보보호에 대한 인력과 차이는 직무 기술서를 좀 첨부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과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 업무는 어떤 식으로 좀 나누냐? 공식 가이드 표 7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충 이런 일들을 한다. 뭐 전략 수립, 뭐 예산, 뭐 IT 관련 프로젝트,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정보기술에 대한 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 분야에서 뭐 취약점 분석 평가, 뭐 정보보호 아키텍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한다. 그러면 정보보호 인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이냐,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갖고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력 현황에서 작성하셔야 될 부분이 그 2.4 CISO랑 CPO 지정 현황 요걸 이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속 병원은 어디고, 그 다음에 성명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CISO인지 CPO인지에 대한 부분 작성하시고, 임원 여부, 겸직 여부 작성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고일과 위촉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CISO 신고가 아마 의무 대상이실 거기 때문에, 신고 안 하시게 되면 가태료 처분인 건 아실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신고에 대한 신고서, CISO 지정 신고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ISO 이제 주요 활동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데, 이 작성하실 때 대외 활동들을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선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CISO 지정 및 신고 안내서 그 2021년 그 12월 달에 나온 거, 그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그 정보통신망 시행령에 이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CISO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갖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CISO 지정 신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신고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촉장이나 발령장 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O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있으신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CISO 분이 겸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겸직이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막 겸직이다라고 해서 하시면 겸직으로 이제 체크하셔갖고 똑같은 양식이라고 하지만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들을 어떤 거 하느냐, 뭐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뭐 개인정보 뭐 관리 체계 운영 및 뭐 관리 뭐 이런 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CPO 주요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위촉장이나 발령장 등이 있다라고 하시면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CPO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위촉장이나 발령장이 없으신 그 의료기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들은 어떤 이제 정보를 첨부해 주셨냐면, 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보게 되면 이제 규정, 뭐 내부관리 규정에 그 특정 이제 직위가 되게 되면은 그 직위에 있으신 분이
CPO를 이제 겸직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관리 규정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가 기준이 아니라 작년 겁니다. 작년 거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규정집에 밑줄을 그으셔갖고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저희가 이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시라는 업무를 매년 할 거기 때문에 이기에 뭐 발령장이든 아니면 위촉장이든 하나 만들어 두시면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병원 쪽에서도 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들인데 요거는 그 이제 병원 쪽에서 어떤 인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MS 인증을 받는지 또는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평가를 받는지 또는 우리가 이제 EMR 인증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ISMS는 그 기본적으로 아마 받으실 것 같고 그 이제 EMR 인증 평가에서도 이게 제품 인증과 사용자 인증이 나눠져 있는데 제품 인증은 업체에서 받는 거고 그다음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는 병원 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병원 인증 쪽으로 받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 기재를 해주시고 그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을 첨부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ISMS도 받고 있지만 뭐 ISO 27001이나 27799나 뭐 이런 인증을 받는 게 있다. 27017 뭐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인증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갖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한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들인데 요거는 네, 그 크게 나눠서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보보호 활동 또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그 다음에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활동들을 그 이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쪽 의료기관 쪽에서는 이런 걸 작성할 때 뭐 투자액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뭐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데 4번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학위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로 염두에 두셔갖고 작성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식으로 있냐면 우리는 그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뭐 배너로 그 원무창고 옆에다가 배너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내원하게 되면은 개인정보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환자들이 뭐 내 개인정보 막 딴 데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은 안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서서 우리가 안전하게 개인정보 활동을 하고 있고 환자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뭐 그 만약 동의해서 제3자에게 그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가명 처리나 임명 처리에 따라서 데이터 적정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우리 병원은 좀 그래도 환자 정보를 좀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해갖고 배너를 세우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배너들을 세워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증빙으로 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찍어 놓으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활동이나 개인정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위원회 활동했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어떤 그 우수 개인정보 보호 뭐 임직원 뭐 수상 해갖고 뭐 악수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그 다음 뭐 패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장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캡처도 많이 좀 떠놓으신 병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대외적으로 이게 그 온라인 사이트에 이게 공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 사전 점검에서 조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활동들을 정말 어떤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활동도 사실 좀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갖고 진행하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어떤 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빙은 어떤 거 뭐 사진인지 아니면은 뭐 위촉장인지 아니면 뭐 그 상금 뭐 50만 원 뭐 이런 수여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해서 이 정보보호 투자 활동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검은색 글씨로 돼 있어 갖고 뭐 바꾸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런 항목들이
이제 추가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이제 추가를 하셔갖고 그거에 대한 모든 증빙, 그 사진이면 사진, 위원회 회의록이면 회의록, 그 위원회 활동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모두 첨부를 하셔갖고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은 이런 활동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서 아마 이 정보부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작성이 되게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CIS 분의 또는 CPO 분의 그 활동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그 하는 활동들이다라고 하면은 별표라고 하더라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선택사항이긴 한데 그래서 안 적어서 냈더니 적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쪽에서는 CPO 분이 뭐 대외적으로 뭐 이런 배너를 해서 환자들 뭐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기사항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 최종적으로 3번과 4번까지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황표를 작성해갖고 이제 원장님 직인을 찍어서 보내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요것과 그 다음에 요 그 게시용 같은 경우에서는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그래서 투자액 얼마고 특기사항 어떻고 이건 실제로 요 사이트에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에 가게 되면은 여기 병원 이걸 검색할 필요도 없고요. 공시 클릭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누구든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 얼마 투자했고, 그 다음에 총 임직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투자는 어떻고, 그 다음에 투입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CPO 지정에 대한 부분 어떻게 돼 있고, 정보부 그 CIS나 CPO 활동들 어떤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증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정보보호 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문서 작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포함 안 됩니다. 그럼 정보보호 담당자는 네, 정보보호랑 정보 기획을 같이 하고 네. 그럼 그것도 포함이 안 돼요?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겸직이다라고 하면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전담 인력 기준입니다. 우리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적인 한 어느 정도 걸리느냐? 네, 요거 좀 말씀드리자면, 좀 일찍 시작한 병원도 있고,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한 병원들도 있는데, 최소 소요 기간이 이런 설명회가 끝나고,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지는 않고, 제가 이제껏 설명드렸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언제 담당자분들께서 미팅을 하느냐, 그 시점부터 8주가 소요됩니다. 예, 요 설명회 후에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설명회 끝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그러면 요 관련돼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언제 다음에 미팅 할까요? 라고 해서 그 미팅 날짜 기준으로 8주 소요입니다. 그럼 8주가 소요되면 저희가 이게 또 올라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또 얼마나 돼요?
그거는 키사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갖고 지금 대략적으로 저번 주에 제가 그 키사 쪽이랑 담당하는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3일 동안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3일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엄청 많이 바빠갖고 네. 저희가 이거를 제출하는 기준이 이걸 말까지 제출하는 아닙니다. 공시가 등록되는 거 기준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을 한 달 잡으면 네. 당장 4월 달부터 시작해도 촉박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